예, 오늘의 첫 시간, 오늘 하루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정치권 이슈들을 시사평론가 이종근 평론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그야말로 이제 인사청문회 16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낙마는 없다며 공언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계속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좀 일정들 좀 어떻게 이번 주 좀 보고 계신가요? 네네. 이번 주에 전부 전원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빽빽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강선우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가 오늘 첫날 합니다. 그리고 4명 정도고요. 내일이 5명, 그 다음날 셋, 그 다음날 셋,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2명 이렇게 해서 19명이고 눈여겨 보실 거는 수요일입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 논문과 관련된 의혹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이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가장 지금 뭐랄까요,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문회마다 여러 임명하는 임명관자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야당은 얼마나 잘 이제 검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평가대에 오르게 될 텐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때부터 뭐 이른바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사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로 나오면서 뭐 산무청문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뭐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이른바 인사청문회 뭐 슈퍼위크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야당의 좀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을 미리 준비 단계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지금 있습니다. 좀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보시나요? 이제 결정적 한 방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그 방어하는 쪽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정적 한 방이라 하면 무슨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어서 네. 그야말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찾아낸다 이런 뜻일 텐데, 정당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정당의 능력은 사실 제보를 받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찾고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입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야당을 비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 좀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리 뭐 결정적 한 방이 프레임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열심히 무엇인가 검증을 하려는 어떤 자세와 노력이 있었느냐. 주진우 의원과 김희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날 정확하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없었다라는 게 중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라는 시선을 야당한테 보내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청문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전 10시가 됐으니까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야당에서는 낙마 1순위로 뽑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대표적인 의혹이 이제 그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었죠. 교체한 이제 보좌진이 46명이라는 의혹이 있고, 여기에 강 후보자가 이제 중복 계산된 것이라면 실제로는 28명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해명이 더 불을 붙인 격이 됐어요. 28명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28명도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평균의 1.5배에서 한 2배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 자주 교체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해명이 도리어 불을 붙였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아시다시피 보좌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을 중에 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업의 뭐 그런 어떤 직장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좌관은 의원이 너 내일부터 그만둬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의원이 자기 돈으로 지금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으로 다 보좌진 네네. 월급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보좌진에 대한 어떤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갑질과 을질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선우 지금 후보자가 저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내가 이번 그런 그 아까 그 과정에서 보좌관의 어떤 갑질 의혹 과정에서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됐다. 혹시
혹시나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마음을 상한 전 보좌관이 있다면 그건 유감이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찾아가서 사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온 건 너무 증폭됐다. 네. 그 사실 여부는 내가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전직 보좌관을 어느 정도 존중도 하고 네. 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그 보좌관들이 무능하고 또 그 보좌관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고 네. 거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용기를 내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데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얘기도 있죠. 나오고 예. 있죠. 사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보좌관을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의 거부로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 의혹을 좀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인 채택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2차 가해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전직 보좌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여당 청문위원들한테 공유해갖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게 해서 당시에 그 보좌관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관은 정말 용기를 내서 나왔을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만천하에 사실 아시다시피 보좌관들의 이 뭐랄까 운명이란 건 정말 간단해요. 그냥 그만둬. 근데 그 보좌관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품앗이처럼 이 의원실에도 가고 저 의원실에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청문회에 자기가 모셨던 의원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아마 다른 의원실 못 갈 겁니다. 네. 이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봐 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듣겠다라고 끊어버리면 그건 강선우 후보자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또 들려서 2차 가해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등 교육자로서 납득이 안 가는 의혹들 때문에 더 논란인 건데 교육 문제에 민감한 우리 국민 정서상 좀 임명을 강행했을 때 후폭풍도 있을 거라 얘기도 나오는데 어떨까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잖아요. 아시다시피 교육부라는 것이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해명의 태도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거 다 내가 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기본적으로 이 지금 그 제자들이 쓴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신 저자 내지는 제일 저자의 어떤 지위 자체가 서로 이제 그 이야기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데 아예 이건 내가 썼다라고 그냥 강행해 버리잖아요. 그런 태도를. 네. 여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혹자는 무슨 제3의 이 검증기관이 이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검증을 주도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교수단체 및 학술단체 이 연합이 사립대 교수 연합회를 비롯해서 이게 범학계 국민검증단이거든요. 이 단체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을 하고 이것은 자격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을 했어요. 이 단체에서. 네. 그리고 저 후보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 이 논문은 그야말로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체의 위상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 총장 출신의 그 후보자가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도 그냥 강행한다라고 한다면 두고두고 아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선우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방금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건오을, 도로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좀 5명의 후보자를 이제 지목을 해서 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좀 청문회 이후에 좀 낙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정규재 한국일보 네.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만남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보인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정가에서 지금 나오는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아무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도리어 그렇게 나옴으로써 이진숙 후보자를 이렇게 낙마시키면서 아우 이렇게 사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후보자들을 전부 다 살리는 게 아니냐 그런 수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저더러 판단을 하라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 플러스 알파가 몇 명이냐 이진숙 후보자는 아마도 이제 제외된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오늘까지 좀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맹종했던 충성파들이 있었죠.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이 이제 진술을 좀 바꾸면서 사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노인 모양새인데 이렇게 이른바 복심들의 좀 변심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기 전에 입장은 어디서 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했어요. 헌법재판소나 초기 그러니까 지금 내란 재판에서. 그런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끝났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네. 그럼 정치적 판단에서 거기에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거냐 내 증언으로 이런 그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순수하게 내란 특검이 전면으로 나서서 내란 특검은 아시다시피 검찰과 달라요. 결과를 내야 돼요. 무조건 결과지향적이에요. 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 이제는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 보호막이 생기지도 않을 네. 뿐더러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적 판단에서 나의 형량이나 나의 범죄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이제부터는 네네. 윤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무슨 증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태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다 지금 그 군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장관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네. 부속실장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 거. 이렇게 하는 태도로 봤을 때 나를 지켜주지 않는 윤 대통령을 내가 끊임없이 그 입장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지키는 입장을 나의 형량과 별개로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면서 특검의 좀 대응 전략도 좀 바뀐 걸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이제 조사에 응하는 전략도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건강상의 유료 특검 조사에 불응을 했고 불출석을 했고 오늘 예정된 오후 2시 사실 출석도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좀 이럴 경우 특검에서 좀 강제 구인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 일단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지요. 네. 우리가 비근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지난 1월 달에 공수처가 지금 구금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구인 영장 발부받아서 갔는데 사실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을 성공한 예는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은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했더니 스스로 나오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에 공수처의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다가 그 다음에 아예 그 방문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방문 조사도 응하지 않았죠. 아마 그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의 의지와 이제 특검의 의지가 좀 달라 보여서 특검은 강제 구인을 시도하느냐 네. 사상 초유의 장면이 이제 연출되겠죠.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영장이라는 게 사실 그걸 집행하라는 거니까 네. 강제력을 동원해서 끌어서 차에 태워서 지금 그 특검까지 오게 만드는 장면 그 장면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탄핵의 강에 서 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언더찐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네. 수면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네, 그렇죠. 진짜 친윤계들을 뜻하는 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윤재옥, 이만희, 윤한홍, 점정식 등 3선 이상의 중진들 이 실체가 있는 이야기로 좀 보시나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저 이름의 그 의원들이 실제로 그 찐윤이냐 아니냐는 건 저는 판단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찐윤은 있다. 그런데 표현을 좀 달리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무슨 윤, 무슨 한, 무슨 친, 박 뭐 이러면 그 뒤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때 가능해요. 네. 친박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당 대표 있는 시절에서 친박이라는 그룹이 형성됐는데 지금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되고 감옥에 가 있는 지금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룹이 있을까요? 찐윤이란 이름으로 옹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득권 내지는 주류 지금 구주류라고 자신들이 표현하지만 주류 세력이 자신들의 지금 입지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연합체 그러니까 카르텔처럼 형성을 네. 해서 끊임없이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아무런 어떤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계속 네. 해갖고 지금 3년 동안 사실 그랬거든요. 네. 3년 동안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뒤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옛날에 봉건 영주들이 그랬어요. 네.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어린 왕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영주들끼리 담합을 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이 당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겨져요. 네. 그러면 언더찐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 기득권을 하는 대체로 저도 언론에 나온 30여 명이 그런 지금 네.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뭐 더 앞장선다 그런 건 아니겠고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름만 조금 제가 달리 했을 뿐이지 비슷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를 앉힌 것도 그 이들 말씀하신 그 당내 네네, 실세들이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네. 8월 전대에도 이런 언더찐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 얘기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이게 밭갈이가 안 돼요. 네. 기주류,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한 상황이면 주류들한테 당신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하고 비주류가 다시 이제 당권을 잡아서 이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데 집단 지도 체제는 그런 그 기득권들을 그대로 최고위원으로 앉혀갖고 호가호위하겠다, 계속 영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고 또 한 가지 지금 윤희수 위원장이 내놓은 제안도 그러니까 뭐 최고위를 다 없애고 단일 지도 체제로 하겠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언더찐윤 쪽에서 만약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최고위원을 다른 비주류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냥 그 뭐랄까 자신들의 어떤 그 사무총장이니 뭐니 뭐 정책위원장이 이 사람들로 해서 당무를 모두 다 결정해 버리겠다. 한 계파가 그냥 결정하겠다 모든 것들을 이런 의미로 들려져서 끊임없이 지금 이 언더친윤들이 다음에 전당대회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지금 밑그림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관련된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친윤을 비롯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사건들도 조목조목 짚었고 여러 가지로 좀 쇄신의 칼을 이제 뽑아대는 모양새인데 윤희숙 혁신위가 실질적인 인적 쇄신 좀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윤희숙 위원장이나 혹은 잠깐 동안의 위원장에 물망에 오르던 안철수 의원이나 뭘 잘못하고 있냐면 앞뒤가 달라요. 앞뒤가 잘못됐다. 무엇부터 하느냐예요. 무엇부터 하느냐? 지금 이 당에서 혁신하는 건 뭐 제도 바꾸겠다 또는 당원 단계로 바꾸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와, 이 당 바뀌었다. 지지하겠다.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적 쇄신이에요. 그것만이 지금 이 당을 끌어올리는데 그것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비대위에. 당에 칼을 다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다음번 총선에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저기를 만들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딴 거 얘기하다가 뒤에 뭔가 안 들어지니까 봐라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자,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칼의 힘은 여론이에요.
여론의 힘을 얻어서 칼도 받아내야 되고 그 칼도 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도 스텝이 꼬였다. 처음에 무슨 당원 당규로 바꾸겠다라고 시작을 해놓고 지금에서야 아니 말 안 듣는 사람들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칼이 갑자기 생겨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도 저는 이번에 그렇게 그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지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